네, 이제 챕터 17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업금지 약정은요, 이게 교수님 사례집에 거의 빠지지 않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2017년도에도 관련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업금지 약정에 관련된 것은요, 이 경업금지 의무가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기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요 점이 이제 그 문제가 돼요. 즉,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치지만 이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그러한 어떤 경업금지 약정을 들어가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손해배상 청구,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이런 것이 문제 된단 말이에요. 근로계약 체결할 때 대부분 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근로계약 그 조항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조항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경업금지 약정 의 보시면 경업금지 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재 반해서 경쟁사업체에 취업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경쟁사업체를 설립 운영하지 않을 의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케이스 풀 때 이거 그냥 바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거 이제 중요해요. 이게 왜 문제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법상에는 규정이 있어요. 상법상 상업 사용인에게는 경업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상업 사용인이라 표현했지만 그냥 상인이에요. 상인. 이거 여기에 뭐 사용인 해가지고 사용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인에게는 경업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기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근로계약상 당사자 쌍방은 충실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까지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이거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후, 항상 종료가 문제돼요. 종료 후에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이 문제된다. 이게 종료 전에 근로할 때는요,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딴 데 자꾸 우리 어떤 노하우를 빼거나 다른 데 취업하거나 이렇게 못해요. 오로지 내 직장에서만, 우리 직장에서만 근무해야 할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경업금지 의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딴 직장 가면은 이거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로관계가 종료했어요. 이제 끝냈어요. 자유롭게 보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일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유효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효성 관련해서 이게 이제 리딩키스가 손톱깎이 납품 사례 문제입니다. 자, 손톱깎이 제조 회사인데요. 또 수출도 하는 회사인데, 이 A 회사의 직원 갑은 퇴사 후에 퇴사했잖아요. 중개 무역해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A 회사 같이 손톱깎이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최대 손톱깎이 판매 회사인 베네사에 대한 납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A 회사는 갑이 베네사의 바이어 명단, 중국 하청업체 자료 등을 이용해 가지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책임은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판례는요, 뭐 1심부터 30까지 전부 다 이건 영업비밀도 아니었고 또 경업금지로 보호가치 있는 정보도 아니었다. 즉 어떤 것이요? 베네사 바이어 명단, 중국 하청업체 자료, 이런 것들이 어떤 영업 비밀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홈페이지에 이 베네사 바이어 명단 다 적시돼 있었거든요. 중국 하청업체 다 홈페이지에 나열돼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회사가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어디에 납품합니다. 다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중국 하청업체는 중국에 어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 여기다가 다시 납품하고 그 중국 하청업체하고 거래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봤던 게 판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판례에서 결론이 이렇지만은 이때 경업금지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일정한 어떤 그 법리를 설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시는 것처럼 가, 나, 다입니다. 자, 이러한 그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이렇게 이걸 쟁점 삼아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또는 자유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요.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민법 103조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요, 지나치게 제한할 때 무효이지 지나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를 보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효인지 여부 또는 이런 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이것들은 재반 사정을 종합 고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 퇴직 전의 지위, 근로자의 대가 적응 여부,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대부분 근로자가 사용자의 어떤 노하우를 빼가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자기 사용자는 내 이익 침해됐다, 내 보호할 만한 어떤 비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 답안은요, 그런 노하우, 보호할 만한 이익, 이게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한다는 것은 영업 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특히 이런 그 약정한 것이 어떤 것이냐,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또는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거, 그 다음에 고객이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손톱깎이 납품 사례에서는 그 정도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사례이지요. 검토 보시면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집안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검토 부분에 원래 이게 판례의 법리였는데요. 그걸 판례 법리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검토로 뽑아 썼습니다. 이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어요. 경업금지 약정은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근로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 즉 직업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근로권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자유로운 경쟁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 그 세 가지 논구를 암기해 두세요.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근로권, 또 자유로운 경쟁. 이런 어떤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있는지 여부 등은 집안 사정 고려해 가지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결론 쉽게 유효성 인증해서는 안 된다. 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요. 이렇게 검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입증 책임은요. 입증 책임은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입증 책임. 판례는 이런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재반 사정에 관한 주장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최근에 이제 그 시험에서 입증 책임을 조금씩 묻고 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소송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이 행정진소법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입증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노동법 교수님들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 문제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용자가 그러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이런 경업금지 약정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자, 위반의 효과, 강제이행, 근로자가 경업금지 약정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가처분까지 허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경쟁업체 전직 또는 설립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영업하지 말라라고 하는 영업행위 뭐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강제이행, 강제로 근로자가 그런 영업 못하게 만드는 것, 요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한 것이죠. 네가 내 이익을 빼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해, 패자자 책임을 져,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학원 강사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1번 그 우리 봤던 내용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옆에 써보세요. 거기다가 이 판결의 요지 옆에다가 자 공경기지가 보리 대상 이렇게 두 문자 같이 암기할 수 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요. 이 기준 공경기지가 그 다음에 보리 대상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의 노하우, 자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서 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 사용자의 이익 있잖아요. 이익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기간 있잖아요. 기간 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역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대가의 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퇴직 경위할 때 퇴직 경위 경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 할 때 공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지면 공동기지가 보리 대상입니다. 이게 두 문자 하도 이제 이것들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제가 한번 이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라도 암기하시면은 이게 암기를 하면은 좋은 게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져요. 웬만큼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 답안 나올 이 문제가 나오면 그 두 문자 암기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씁니다. 여러분 사인인 보너스 생각하시면 판단 기준으로 동경의 목건문 이거 생각하시면 그냥 쓸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기 뭐 목적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기가 나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자 챕터 18 진실고지 의무와 경력사칭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기출됐어요. 여러 가지 기타 뭐 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기타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실무에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더만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해고할 때 입사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진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허위 이력서로 입사했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하면서 심판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따라서 이게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2017년도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련된 진실고지 의무 관련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진실고지 의무란 근로계약 체결 시에요. 처음에 체결 때 보통 이력서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신입상 부수적 의무로서 즉 정직하게 쓸 의무가 있는 것이죠. 노동력의 질이냐 인적 사항에 관해서 사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자, 위반할 경우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2017년도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것이고요. 채용의 취소라는 것은 민법 얘기입니다. 금기법 아니에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징계 해고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바로 민법으로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종래는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다 부당해고로만 문제됐기 때문에 금기법 문제가 됐었어요. 진실고지 의무 관련해가지고 부당해고 이런 금기법 위반 여부만 문제됐는데 이런 채용 취소 가능하다는 것은 그냥 교과서상의 어떤 논의였거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가 채용의 취소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바로 2017년도 GS 트렌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사례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상해요.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채용의 취소는 인정해요.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에 종래 임금 원래 이 민법의 기망 또는 착오로 취소할 때 이 취소는요 처음에 전제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소급표예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기지급한 임금들은 달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요 자 취소는 인정하되 효과는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효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거든요. 취소의 효과는 소급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서 장래효로 인정했다는 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2018년도 금년도 들어와서 평석이 많을 거예요. 왜냐 이상하니까 아마 평석이 많아질 것이고 평석이 많다 보면은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느낌이 와요.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는 시험에도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학계에서 많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종래 다루어지지 않는
교과서만으로 가능성만 인정하고 있던 것을 실제로 이제 그걸 써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가 그 이유는요. 자, 그 다음에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대부분 요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경력사칭과 채용 취소 요 문제가 이제 2017년도 판례가 된 것이고요. 대부분 요 징계해고 관련돼서 이제 문제 나왔고요. 시험 문제 2016년도 재작년도에 요 문제가 전면으로 기출되었습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 또는 은폐해서 채용된 경우에 사용자가 진실보조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근로자를 해고, 일반 해고 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여러분 쓸 때요, 이거 그냥 이게 과연 징계해고냐? 아니면 일반 해고냐? 이렇게 자꾸 이거 너무 정체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해고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이걸 가지고 일반 해고에 사유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게 일반 해고 되려면요 처음에 근로계약의 취업규칙에 이런 것이 해고 요건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징계해고는 어떤 뭐 그 기타 어떤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요 원래 판례 진압 OSS 사례 요거는 징계해고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쓰실 때는 그냥 일반 해고 포함해서 그냥 해고할 수 있는지 이렇게만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도 충분하다. 자, 교대들이 자 가정적 인과관계설과 현실적 인과관계설 요거 여러분께서 써주셨어야 되는 것이죠. 시험에 나왔을 때. 자, 가정적 인과관계설은 뭐냐? 즉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허위 기재 또는 은폐는 근로자의 정기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서 자 전인격적 판단에 그르치는 것이다. 뭐 어려운 표현을 썼죠. 이게 판례가 쓰는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현을 그냥 익숙하게 여러분께서 암기해 두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 요지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허위 기재, 은폐는 정기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사용자가 이러한 경력 사칭을 알았더라면, 자, 요게 바로 가정적 인과관계설입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경력 사칭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즉, 처음에 입사할 때 이력서에 이런 이력을 넣었다고 한다면, 노동운동가 이런 넣었다고 한다면 안 뽑았을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 따라서 이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겼기 때문에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인과관계 인정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해고할 수 있다는 거네. 자, 현실적 인과관계설은요. 아니 너희는 공장인데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 학력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력사칭으로 인해서 근로직원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징계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영어 번역하는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영어 하나도 못하는 일부러 전공자가 자기 영어 잘한다고 하면서 이제 왔어요. 채용했더니만 영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력사칭으로 인해서 해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뭐 주물 선반 깎는 공장에 갔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왔든지 연대 나왔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 인과관계설이 되겠습니다. 판례는 되게 애매해요. 종전 판례는요 기본적으로 가정적 인과관계설에 따랐습니다. 자, 종전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 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 실습에 대한 적응성, 기타 인격의 조사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허위 기재 또는 은폐한 이력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 간에 그 허위 기재 또는 은폐한 내용이 자 다음입니다. 사전에 발각되었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 이게 뭐예요? 가정적 인과관계설에서 봤잖아요. 사용자가 이러한 경력사칭을 알았더라면 고용관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거잖아요. 정확하게 가정적 인과관계설입니다. 이런 것이 인정될 때는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정적 인과관계설에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판례는 이게 약간 변형이 이루어져요. 근로자를 위해서. 이게 바로 진압 OSS 사례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제 시험에 출제됐어요. 자, 원고는 서울대, 인하대, 아주대, 고려대, 조선대 등의 이제 졸업생들이에요. 재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 고졸까지만 썼어요. 왜냐면 다른 근로자들 다 고졸이고 만약에 대졸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용자가 너 여기 왜 왔어?
여기 노동운동 하려고 왔지, 복잡하게 만들려고 왔지 해가지고 안 뽑을까봐 이렇게 이력서에 대학 졸업사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당시에 이제 이런 표현을 이런 계약 조항이 있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각되었을 때는 회사의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이 과연 그 이력서에다가 자기 학력을 고학력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과연 부정한 방법이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된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하면은 사람 이름들 다 나오잖아요. 이름 뜨고 또 뭐 옛날에 좀 옛날 얘기지만 뭐 싸이월드 같은 거 하면은 이름 다 뜨잖아요. 이 회사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 딱 추려보니까 말하는 게 일반 노동자들하고 달라요. 뭔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대학을 다 알아냈습니다. 서울대, 인하대, 아주대, 고려대 다닌다는 것을 다 알아놨어요. 이런 그 인터넷 하면서 뭐 나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해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들은 부당해고로 다툰 것이죠. 이 판례는 자, 사용자가 사용 사전에 그 허위 사실 기재를 알았다라면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체결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가정적 인과관계설인데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데 그 다음에 용어가 좀 달라져요. 자, 이런 등의 고용 당시 사정뿐만 아니라 슬래시 하시고, 자, 원래는요 티어 3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방향 틀어버렸어요. 즉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정을 판단해가지고 막연하게 최초에 가정적으로 이제 이런 사실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그런 점만 갖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사정 다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즉 가정적 인과관계 요소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 재반 사정 고려해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종전에 비해서 징계 해고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표현이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따라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자체가 그대로 현실적 인과관계설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 인과관계설은 아니고 바탕은 가정적 인과관계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적 인과관계설 적용을 상당히 제한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 재반 사정. 자, 이런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근로한 내용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근로자가 이 생산직 회사인데 머리 쓰는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징계해고 잘못됐다고 판단할 여지가 높게 됐다는 것이고, 실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 검토. 최근 판례는 가정적 인과관계 요소에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재반 사정을 보태어 판단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적 인과관계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평석하시면서 쓰신 것입니다. 자, 격려 사칭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업무 관련성 판단이 핵심이다. 따라서 학력 사칭을 비롯한 격려 사칭이 주로 문제되었던 사안은 대부분 학력이 하향 사칭, 즉 나는 대학교 나왔으면서도 고등학교 졸업한 것인 양 해서 사칭한 것, 즉 하향 사칭이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근로 제공에 지장 등과 같은 업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없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한 해가지고 이력서 쓴 거, 이거는 괜찮다는 것이에요. 즉 문제는 상향 사칭이 문제되는 것이죠. 상향 사칭은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면서도 대학교 나온 것처럼 사칭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노무사 시험 합격도 안 했으면서도 노무사인 것이냐 사칭하는 거, 이게 바로 상향 사칭이에요. 이러한 상향 사칭은 업무에 지장 주기 때문에 해고 사유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사칭은 처음부터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학력 또는 경력사칭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근로제공 지장이 있거나 기업 질서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현실적 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검토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판례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제 판례의 것이고요. 자, 이건 경력사칭과 부당해고가 아니라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예요. 취소. 이게 새롭습니다. 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 민법상의 근로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의 취소와 아울러서 그 무효 또는 취소 효과가 효급해 받는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는요. 판례 보시죠. 자, 근로자 갑은 A회사 백화점 매장에 매니저로 채용됐어요. A회사는 근로자 갑이 이 백화점 매니저가 이제 백화점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성 인정된 그 판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A회사는 근로자 갑이 허위 경력의 이력서 제출해서 채용된 것을 밝혀내고 갑을 해고했습니다. 갑은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어요. 자, 그러자 갑은 민사소송으로 A회사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청구합니다. 왜냐면 이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할 때 임금 지급하라고 하는데 무시한 거죠. 임금 지급하라고 하는데 그 노동위원회가 이제 구제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하면 할 수 있는 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맥스로 1,200만 원 청구하는 1,200만 원을 부과하는 것밖에는 돈을 못 줘요. 돈 못 주니까 결과적으로 갑은 민사소송으로 임금 청구해가지고 압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좀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죠. 노동위원회가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때려가지고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의 맥스가 고작 1,200만 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여를 막 1억씩 내 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냥 뭐 1,200만 원 내고 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임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갑이 어떻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민사소송 돌아와서 임금 청구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항변합니다. 회사는요 민사소송에서 갑의 격려 사칭이 기망행위에 해당했다라고 하면서 근로계약 자체의 취소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게 특이하게도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했는데, 즉 이 격려 사칭이 문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거 취소 사유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좀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자, 원심은 A 회사 주장 받아들여서 근로계약 취소를 인정했어요. 즉 회사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소의 소급표를 인정해가지고 갑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임금을 냈다 하면은 임금 반환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까지도 모두 기각했어요. 왜냐? 취소했으니까 취소의 효과로서 소급표가 있으니까요. 소급표에 따라서 임금 지급 기각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 근로자가 상고했고요. 상고는 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이 계약 취소한 거 요거는 오케이 인정. 하지만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고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틀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의 임금 지급은 인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눈여겨 보셔야 돼요. 판례는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서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취소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다만 자, 이런 취소 인정한 예가 옛날에는 교과서밖에 없었다니까요. 교과서. 다만 그와 같은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서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해서 부정하는 것은 이렇게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즉 장래에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에 장래에 관해서만 근로계약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판시해서 이런 근로계약의 취소는 인정하되 소급표는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자, 소급표를 부정하니까 근로자의 임금 청구
인정 부정 인정되는 거, 인정해 준 것이에요. 자, 검토. 이 검토도 이게 판례 요 판례의 법리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급표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있잖아요. 이 사실은 요 사이에 소급표를 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제가 검토해서 줄여가지고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왜 소급표를 부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한 그러한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격려사칭도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내용이고 다만 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 대가는 지급되어야 타당하다. 이런 것들.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또 이 판례 원문 보시면 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또 근로자 보호 주된 요지는 근로자 보호 취지예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근로 대가는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그 효과는 장래율을 가진다고 본다. 이렇게 판례에 맞췄어요. 태도를 장래율 가진다고 본다. 이렇게 봤습니다. 검토까지 이렇게 했고요. 판례에 맞춰서 검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약간 비판적이죠. 왜냐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소급표가 있는 건 당연한데 법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래율을 본다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보면은 카페에 노동법에 판례 자료실에 있어요. 판례 자료실에 그다음에 그 최신 판례 679번이네요. 게시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면은 그 민법은 계약의 취소에 대해서 141조에 그 계약 취소를 여기 보셔야겠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평소 보시면 이와 같이 판례 태도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서 해고의 효력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자가 민사소송으로 근로관계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소 구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해고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에 입각한 판결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다만 판례는 계약 취소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소 효과를 소급표가 아닌 장래효로 보았는데 이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왜냐? 민법의 태도는 장래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계약의 취소는 인정하되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기본 법리를 넘는 장래효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카페 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